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22일까지 계속해서 청취율 조사 기간은 지속됩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신장식의 뉴스 사이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자, 2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선물은 치킨 10분, 현미 5분, 쌀 5분 되겠습니다. 어우. 자, 생방송 중에 문자로 감상평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M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미니로도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나흘 전에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검찰이 받아들여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태원 지역에서 할로윈데이 때는 인파가 몰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이미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찰력 배치를 하지 않았고 지휘감독 같은 필요 조치를 다하지 않아서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던 경찰 간부 중에서는 최고위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네.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된다. 또는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됐을 때 이 정부의 대응은 좀 달랐죠. 구속 기소가 된 것만으로 또는 기소가 된 것만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해임했어요. 해촉 조치가 그때 네, 있었죠. 해촉 조치가 쭉 있어요.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하지만 기소됐다는 건 아직 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또 달리 있습니다. 기준이 동일해야 될 텐데. 뿐만 아니라 사실 이태원 참사가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와서 기소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거나 누군가가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지금까지 1년 3개월 지났는데 법적 처벌받거나 참사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한 공직자 한 명도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한 명도 뿐만 없어요. 아니라 이상민 장관은 지금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신데요. 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적 책임에 대해서는 끝없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유가족들은 계속 거리에 있다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뭐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심지어 이제 삭발시까지 했는데 그 작고한 딸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이제 삭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저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법안을 보고 기사를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조사위원들이 특조위원들이 야당에 기울어져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걸 받아서 쓰는데 조사위원들은요 15명이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그리고 희생자 가족 추천 3명이에요. 근데 희생자 가족과 협의한 국회의장 추천. 예, 희생자 가족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거, 임명을 하는 건데 이 9명을. 근데 희생자 가족 추천을 야당으로 기울어진 추천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생자들이 여당 편, 야당 편이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그분들을 어떻게 몰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족 잃은 사람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가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잘했으면 국민의힘 편이 됐겠죠. 그쪽 편을 가를 일도 아니지만 만약 편을 가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숫자도 뭐 막 달리 나오고 하던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특조위원은 15명이고요.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조위원 추천권을 3대 3대 3으로 나뉘어 있다. 셋 중에 9명 중에 3명은 희생자 가족들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그걸 좀 확인하고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은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50억 클럽으로 이제 특정된 멤버들 중에서 현재 인신 구속 상태인 사람은 다시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고요. 박영수 전 특검도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8월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혐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5천만 원의 이제 보증금을 내고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그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200억 원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8억 원 정도를 수수한 혐의입니다. 워낙에 뭐 이제 그 구속 기간이 6개월 가까이 되긴 했었습니다. 2월 20일에 이제 구속 기한 만료였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50억 클럽 멤버들 중에서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2명 그리고 인신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하셨고. 자, 어제 오늘 저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 간에 이 미묘한 갈등 내지는 대놓고 갈등이 눈에 확 드러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2번이나 만났어요. 이 디올백 리스크, 그다음에 공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벌어지는 현상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갈등 내지는 혼란의 이제 신호탄을 쏘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처음으로 비대위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김 여사의 사과를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이 있고 영부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기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무너뜨린 일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연합뉴스 TV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그러니까 이 논란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했었던 윤 원내대표의 말을 직격을 했는데 그게 우리 당내 TK의 시각이다.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는 없다. 뭐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갑에 출마를 선언한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가지고 국민들도 뭐 공작이 이루어지고 몰카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은 알지만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같은 마포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조정은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불편함이 크시다. 일반 국민들이 사기도 어려운 가방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특검법과 달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당의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출마 예정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도 높게 이 소위 디올백 논란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건데 윤재욱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듯이 지역별로 이 사안을 갈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 지역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수도권 승리 위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주장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한데 특정한 한 가지 이슈로 전체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지 않는다. 여전히 본질은 공작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갈등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한 20분 정도 긴급 면담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후에도 만남을 가졌는데 기자들이 이제 따라붙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갈등이라고 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미묘하게 좀 원내하고 다르게 이견이 표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제 목소리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 거듭 강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또 끊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에 답을 잘 안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갈등은 없다. 같다. 안 같아 보이는데 자꾸 같다고 얘기를 하시고. 물론 다양한 의견을 목소리를 존중하는 게 국민의 힘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관련해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 나눴냐. 당연히 기자들이 그게 가장 당연하죠. 핵심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처럼 답을 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끝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곤혹스러운 상황은 맞아 보입니다. 게다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사실 그렇게 메시지가 센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 관련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봐서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갈등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관계 핵심에는 지금 이제 공천 문제로 이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럼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이철규 이제 공관위원 혹 동시에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을 빼놓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은 뭐 어제 그 장성철 소장은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뭐 이견이 있어서 뭐 하여튼에 그 어느 정도 그 이견의 폭과 그 격렬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르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랑 공천 문제가 딱 중첩되는 자리가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 공천이란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용산이 어제하고 오늘 이례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익명의 관계자 명의로 얘기를 하거든요. 용산 이제 공천을 앞둔 국힘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이게 뭔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기자들 보고 있어요? 김은지 기자님? 네, 그러니까 결국 영린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어 보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의 영린을 건드렸다? 뭐 이제 그런 지점들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통은 그런 말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하는 것인데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드디어 이제 꺼냈다라는 차원에서인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지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지점들을 살필 수 있는 시험대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호락호락할까라는 지점에서는 결국 여권 안에서의 권력 다툼 혹은 권력 분화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추이가 될지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원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고 용산을 사실 뭐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처럼 공천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이라든지 좀 상대적으로 공천 문제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은 좀 더 복잡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 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정청래 의원이 강세이기도 하고 원래도 이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 어려운 지역에 나가는 비대위원이 하는 발언이라면 그래도 좀 더 받아줄 만한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 애초에 험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이제 더하는 이제 여권 관계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 기대와 전망이 이제 둘 다 섞여 있는 의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뭐 과연 실제로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여당 일각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그런 소망적 그리고 뭐 기대 섞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 마포 공천과 관련해서는 김성동 이제 전 당협위원장이네요. 당협위원장 다 일괄 사퇴 시켜버렸으니까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8대2 책임 분할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직접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뭐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김성동 그 지역 당협 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뭐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뭐 전략공천 이런 거 없고 전략공천 원하면 뭐 다른 데 원했겠죠. 저도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률 8, 한동훈 2 책임은 이 사태의 책임은 이렇게 분할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분할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은지 기자님. 우선은 현장에 김선동 당협위원장, 당시 당협위원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여러 가지 이제 컨택 포인트와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했을 텐데 그러지 네. 못했던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김성동 전 위원장의 동생분이 심지어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간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런 반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좋으냐라고 보면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좀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8대2론까지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성동 그 전 위원장, 전 당협위원장의 동생분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이제 여성위원장이라든지 지역의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을 이제 두루 맡았었던 네. 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제 실세 중에 한 명인데 곧바로 국민신당을 선택했다는 개혁신당. 개혁신당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준석 신당 얘기하는 굉장히 거죠? 좀 그 중장기적으로 공천 일정 전체를 봤을 때는 여차하면 김성동 전 의원 본인도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이제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거를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 여러 대목들이 좀 있는 겁니다. 당협위원장을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소위 마포 김성동 김경률 사태 이후에 일괄해서 사퇴를 시켰는데 이것도 당협위원장들이 선뜻 뭐 원래 해오던 거니까 당연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총선 앞두고 나면 이 시기쯤에 일괄 사퇴를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전국 당협위원장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선 앞두고 시행된 통상적인 당무의 일환이고 공천의 형평성과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를 해달라. 이런 양해의 문자를 보냈는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당협위원장들 사이에서 좀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당협위원장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일괄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당일에 일방 통보를 했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결국은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당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핵심 문제 의식은 네. 지금의 수도권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으로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자원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처럼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는 정치적인 어떤 협상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수도권 선거는 정말 몇백 표 차이로 갈릴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잘 관리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들어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3주가 지나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조선중앙동아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 그다음에 자기 편들한테 환호 받으면서 뭔가 아직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도 김건희 여사 문제 이대로 뭉개고 가도 괜찮을 거라는 속삭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수사나 제스처만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태생적 약점 극복할 수 없다. 뭐 김순덕 칼럼 같은 경우에도 네.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가 있죠. 네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셀카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해준 바가 있고요. 예, 이제 신년 인사회 끝나고 나서 실제로 정무 감각과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 이번 주에 맞이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이 상황 돌파해 갈 수 있을지 다음 주 모습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김경률 손을 들어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을 빌어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용산이 공천 얘기를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공천 얘기를 용산에서 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는 않죠. 실은 속내는 디올백 얘기하는 것 때문에 좀 화가 나 있는 거 아니냐. 즉 이것이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진짜로 갈등이 있는 거냐 이게 관심사 아닌가요? 여의도 기자들도 다 그게 관심사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애초에 이 정도 약속 대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꽤 있었고 그것이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목소리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약속 대련이라면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좀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들과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면 네.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꽤 커 보입니다. 물론 뭐 상황을 열어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사실 만약에 실제로 이제 약속 대련을 하고 있었던 거였다면 윤재욱 원내대표하고의 만남을 하루에 이제 2번씩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통상적인 회의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그렇죠. 했습니다. 이제 뭐 한 번 만나서는 깔끔하게 지금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아까 김은지 기자도 그 지적을 해주셨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래 말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이제 센 편인 정치인이 아닌데. 어제 오늘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향해서 내놓는 발언의 강도는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삿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 불출마를 놓고 어느 쪽이다 이게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를 거론을 하면서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누가 봐도 이제 정치에 있어서 도전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 속인데 도전하는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계양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래대연합 측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에 출마해서 그러니까 호남의 상징성을 살려서 광주에 출마해가지고 살신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위원장을 향해서는 갈라치기를 중단해달라라고 견제구를 넣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이 어제 이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이런 갈라치기를 통한 2030 MZ세대에만 소구되는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혐오를 낳고 갈라치기 하는 거 지양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같은 텐트 안에서 같은 정당을 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 별로 득될 게 없다라는 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나와서 별로 득될 게 없다.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같이 소위 낙준연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 모양새 이상한데 요새 보니까. 하려고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네.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매너 모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불쾌하시구나. 예, 이제 심지어 이제 개항에 관련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렇게 정치할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고 현역 의원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들을 둘러싼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삿바 싸움과 혹은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는 이제 설까지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이제 모양새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개혁신당은 중앙당 창당대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중앙당 창당대회 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 창당대회를 통해서 아마도 당대표로 개혁신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제 당원 가입한 게 한 5만여 명 정도 되는데 20대보다는 이제 30대에서 40대, 50대까지가 주력 세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